아니면 보험회사 보상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좀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해사정사 협회 쪽에서 받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보상을 하다 보면은 자꾸 법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는 일이 변호사분 네 분하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게 되는데 좀 문의를 좀 했어요, 변호사분들한테. 그랬더니 가장 좋은 게 법원 판결문이 가장 좋을 것 같다.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 3가지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하고 진행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이제 제가 잡은 목차는 6가지인데, 좀 전에 이제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발금액분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근 5년 동안 사기 금액,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약 4조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약 4조 원인데, 보험 사기로 인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환수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 환수로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적발된 인원이 약 45만여 명이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이제 자동차 보험이라고 그러면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2개가 구분이 되는데, 이 손해보험 쪽 보면 사기금액, 적발금액이 많은 이유는 자동차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생명보험사보다는 월등히 사기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좀 쫓긴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넘어갈게요. 보험 사기의 특징에서 좀 들어보시게 되면 총 4가지가 있는데, 진흥화, 맞춤화, 전문화, 반복화가 있는데, 우리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운전들 하시죠? 운전을 하다가 제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후미추돌 사고가 발생을 하면 다들 주변에서 뭐라고들 얘기를 하시나요? 좀 뭐 병원을 가라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누브란 소리를 많이 하죠.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 보상을 제가 쭉 하다 보면은 이게 안 돼 있어요. 이 보상에 반드시 매뉴얼은 있지만 이 정형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누가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되면 누구는 얼마를 받고 누구는 얼마를 받고 이 기준점이 다 틀려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 특징에 보면 지능화가 있고 맞춤화, 전문화, 반복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맡은 주제가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 발생했던 그 판결문 위주로 해서 제가 3개만 추려서 했는데, 창원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대구지방법원인데, 이 창원지방법원 건은 TA 관련 사고건이에요. 다음에 광주지방건은 생명보험 관련 사고건이고요. 대구지방법원 건은 어떤 거냐면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가 가담한 사고건입니다. 우선 창원지방건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제가 지웠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법원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 사건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사건명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이라는 사고건인데, 이 피고인 A와 B는 지인관계세요. 예. 아마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두 분이 지인관계신데, 피고인 A는 좀 전과가 조금 있으신 분이세요. 이 두 분이 지인관계시다 보니까 공동범행을 해서 약 680만 원의 돈의 편취를 하게 되는 거고요. 미수범행, 단독범행.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에 고의사고라고만 제가 기재를 했는데, 보상 쪽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요, 물론 이제 여기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방범죄가 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디테일한 부분을 제가 기재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했고요. 피고인 B도 똑같이 단독범행. 이분들이 총 21회에 거쳐 101억 3,200이라는 돈을 보험금을 편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보면 A와 B가 1년 2개월, 1년 4월에 실형을 받게 된 사건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이 건을 조금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자꾸 보험 사기 부분을 얘기하는데 좀 더 과감해지고 대범해지는 사건이거든요. 사건명을 보시게 되면 이게 제게 아니어가지고 자꾸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살인미수와 살인 예비건이에요. 총 가담 피고인들은 4분이신데요. 이 4분이 다 지인관계세요. 이게 이제 생명보험 사망을 해서 사망보험금 6억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 건을 저질렀던 건인데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요. A와 B, C는 다 지인관계세요. 근데 D는 여자분이신데 이분이 이 세 분을 잘 알지 못하고 A와 D만 알고 계신 관계세요. 근데 이분 여기 이제 이 공모를 주범자인 A가 B가 저기 보험 설계사신데 이 둘이 공모를 해서 이 C와 D가 위장 결혼을 해서 사망 수익금을 받자는 공모를 해서 하는 건인데요. 뭐 결과론적으로는 미수에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친구를 이 사건에 끌어들일 때는 뭐라고 끌어들게 되면 내 친척이 의사인데 사고로 인해서 뭐 이제 다치게 되면 진단 주수를 좀 늘려서 보험금을 많이 받아서 이 우리 넷이서 나눠 갖자는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목적은 추락사를 목적으로 해서 이 피고인 D를 이제 살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을 공모를 하는데 이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미수에 그칩니다. 여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이 네 분이서 다시 뭉쳐요. 다시 뭉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사람을 좀 끌어들이자. 그래서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피해자 박모양을 끌어들이게 돼요. 그래서 조금 대범한 범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순천이에요. 장소가 펜션으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칼로 살해할 목적으로 가는데 이거를 피고인 C 보고 하라고 그러는데 C가 이제 주춤주춤을 하니까 피고인 A가 직접 칼로 이제 살인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칼이 부러지면서 이제 저기 이 범행 자체가 이제 미수에 그치게 되는 건인데 이러면서 이제 수면에 드러났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피고인들은 생활비 채무 변제를 위한 거액의 보험금을 시도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한 중대범죄로서 대상을 바꾸면서까지 범행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확고한 범죄 결의를 보였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형을 판결을 했습니다. 20년, 15년, 5년, 그다음에 1년 6월 굉장히 실형을 내렸고요. 다음이 이제 라이센스가 있는 의사가 직접 가담한 범죄인데요. 사건명을 보시게 되면 사기, 의료법 위반 마찬가지죠. 주범인 피고인 A와 한의사 피고인 D가 공모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하냐면 피고인 A, 이 주범자와 동승자를 교통사고가 나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호의 진단서 및 뭐 이제 치료 진단서 이런 부분을 작성을 해서요.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인데 최초 금액이 3,7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총 보험금 편취 금액을 따지게 되면 1억 3천이 넘는 금액을 보험금을 편취하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판결을 보시게 되면 피고인 A는 실형을 받았고요. 물론 네 분이 다 실형을 받으셨지만 이분은 지금 현재 실형을 살고 집행유예로 지금 이제 뭐 실형만 떨어졌고 집행유예로 떨어졌는데 이 한의사인 피고인 D는 이제 이 편취 금액을 보험사에 전부 이제 다 지급을 하고 반납을 하고 합의를 해서 저기 의사면허는 저기 그냥 자격정지로 끝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이 이제 대책 방안인데 이거는 제가 다음 교수님하고 겹치는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보험 사기와 합법적인 보상 부분에 대해서 저울에 올려놓고 퀘스천 마크로 올려놨어요. 제가 주로 하는 부분들이 보상 관련 쪽이다 보니까 정말 물론 여기 교수님도 법을 좀 다르다 보니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더 필드에서 뛰다 보면은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조금 부족 부분들이 너무 많죠.
어떤 게 보험 사기인지, 어떤 게 합법적인 보상인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 보험사 자체에서 조사를 하는 이 보험 조사 담당자들이 좀 더 정형화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심평원 쪽에서 교통사고 또한 의료비 심사가 강화가 돼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보상 관련 쪽 일이다 보니까 혹시 주변에 이제 뭐 사고 나시고 아니면은 좀 처리하시기 힘드시다 그러시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은영 TV라고 전부 다 그 핸드폰 열고 이은영 TV를 열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 대신에 소리는 안 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한테 전부 이은영 TV를 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축하한다는 인사 한번 하나씩 올려주세요. 네. 예.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야 되는 거죠. 예. 바로 신현주 교수님 바로 그 발제문 듣고 그다음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부의 신현주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 이후의 보험 범죄 추세 변화와 또 그런 현황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고민을 해보는 이런 차원의 연구를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보험 범죄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범죄학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보험 범죄를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완벽하게 끝까지 마무리된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인용에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에 발표해 주신 분과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은 저도 배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가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지면 최근에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그 돈을 좀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서 보험 사기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끊임없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보험 사기의 어떤 계약 구조상의 한계 등등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 발생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험에 대한 그릇된 사고가 물건에 대한 인위적인 손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가 얼마 전 국내에서 대대적인 이슈가 되었던 계곡살인과 같이 가족을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야기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무려 9,400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5%가 증가했고 448억 원이 증가한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종류별로 좀 찾아보자면 자동차 손해보험이 59.8%로 가장 절대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장기 손해보험 30%, 그다음 보장성 보험이 8%. 특히 자동차 손해보험이 전년도 대비 계속 급증하는 형태를 보고 있다라고 금융감독원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2016년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사기의 적발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고 현재 규제 시스템만으로는 보험 사기 근절이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층의 보험 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적발된 보험 사기범 10명 중에 2명이 20대입니다. 그래서 20대의 증가율이 연평균 15.7%에 달하고 있고 이들은 주로 자동차 보험 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병원 입원이 어려워지면서 장기 입원 환자, 진단서의 위변조나
입원 수술비 과다 청구 등은 좀 감소한 반면에 고의로 충돌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고의로 자해를 하는 그런 고의적인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계곡살인처럼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인 살인 그리고 고의적인 상해 등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PwC가 세계 경제 범죄 및 사기 조사 2022를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사기 그리고 경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과정과 통제 등의 환경에서는 그런 악의적인 행위자들의 사기 범죄를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팬데믹 그리고 경기 침체와 같은 위기 혼란 그리고 불확실성 등의 상황들이 이 범죄 행위를 좀 더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전체적인 보험 사기 발생률의 변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격 의료 관련 사기가 급증했다라고 미국에서는 발표하고 있고요. 그 정부 보조금의 효과가 감소할 경우에 아마도 경제적 어려움이 보험 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 사기에 대한 개념은 아까 앞에 발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것이 사기이고 어떤 것이 합법인가 된 게 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학술적으로 좀 찾아보자면 이 속임이라는 주된 범죄 수법, 우리는 범죄학에서 애모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애모를 사용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모든 범죄 그리고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손실과 기망을 강조하는 것이 사기다 이렇게 발표한 사람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보험개혁 체결 과정에서 부터 부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보험회사를 기망해서 그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보험 사기다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개념을 찾아보자면 우리가 2016년에 만든 특별법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르면 제2조에서 보험 사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를 보험 사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독일은 형법과 보험계약법 두 개의 법률에서 보험 사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은 원래 보험 사기를 화재와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형법을 개정한 후에 보험 사기죄라고 하지 않고 보험 남용죄라고 개정을 하였습니다. 보험 남용죄에서 적용의 범위를 좀 더 확대시켜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보험에 가입된 물건을 훼손, 파괴하거나 그 사용을 침해, 제거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교부하는 자를 보험 남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 사기가 크게 어떻게 나눠지는가 좀 살펴보면 미국 보험 사기 방지 협회에서는 이것을 연성 사기와 경성 사기 이 두 가지로 크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연성 사기는 어떤 우발적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요. 경성 사기의 경우에는 형법상 그 사기죄가 적용된 연성 사기와는 좀 달리 살인, 방화 등등의 행위 결과가 명백히 형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그리고 피해액이 굉장히 높고 애초부터 범행 계획이 상당히 치밀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크게 두 가지로 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특징은 앞에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지능화 그리고 현재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 조직화에 어떤 브로커가 조직이 같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된 이론들을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범죄학적인 관점에서 이 보험 사기가 발생하는 원인들이 무엇일까?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론은 사기 삼각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사회학적인 클래스에서 먼저 처음 도입된 개념으로 기회, 동기, 그리고 합리화 이 세 꼭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기회, 동기, 합리화라는 이것이 다 충족이 되었을 때 바로 이 사기가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버튼이라는 이 영국의 연구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이 한 연구에서도 이것을 다른 말로 압박, 그리고 기회 그리고 합리화로 정의를 했고 이 세 가지 변수들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서 보험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론은 중화 이론입니다. 이거는 사이크스와 마차라는 학자들이 주장한 개념인데요. 어찌 보면 합리화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책임을 부정한다거나 피해자를 부정한다거나 아니면 나에 대해서 검사나 판사처럼 죄를 선고한 나에 대한
비난하는 과정 등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이론에 따르면 이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정당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때로는 보험 사기를 피해자 없는 범죄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아예 범죄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무관심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즉 소비자들은 자기 기만 행위로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범들이 이런 합리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비도덕적 행위에서 오는 수치심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해소시키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보험 사기 현황은 앞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제가 코로나19 이후의 보험 사기 현장을 보여드리려고 빨간색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좀 증가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증가하느냐는 이 표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의 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다시 테이블만 구성한 건데요.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20년도의 자료입니다. 19에서 20년도를 넘어올 때 허위 과다, 입원 등 허위 사고 등은 감소했습니다. 대신에 자동차 관련 사고 보험, 사고 행위 그리고 고의 사고 이런 것들은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입원을 통해서 보험금을 과장 청구했던 어떤 도덕적 해이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직업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연령입니다. 연령을 좀 봐주시면 전반적으로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은 건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나 20대 저기 중간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20대의 보험 사기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대의 사기를 좀 더 집중해 보면 자동차 보험 사기에 집중을 하고 있었고 고의 충돌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 무면허, 그 다음에 운전자 바꿔치기 이런 순서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험 사기 방지 체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도 이런 보험 사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합동 보험 범죄 전담 대책반이 있습니다. 네, 있으나 올해의 사기가 9,400억에 이르는 만큼 계속 급증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대책반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를 살펴보면 미국은 전담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주 보험청이나 주 법무부, 검찰청 산하에 전담 부서를 두고 있고요. 영국도 물론 사적 기관의 차원에서도 대응하고 있고 스웨덴도 개별 보험회사 중심으로 이뤄진 등등 국가별로 보험 사기 대응 기관이 좀 다양한 형태를 우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 보험 회사별로 조사반들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죠. 특히 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에 보면은 보험 사기 전담 부서가 법 집행 기관이면서 형사 사법 기관으로서 수사권과 그다음에 형사 소추권까지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보험 사기 전담 부서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의 전담 사기 부서는 법 집행 기관으로서 수사권을 갖고 있다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출처는 제가 하단에 적어놨습니다. 혹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출처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 한 거 개선 방안을 대책할 수 있나 봤을 때 앞에 분명히 그런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명무실하다라는 비판입니다. 현재 정부 대책 합동반은 대검찰청 부장이 겸임을 하고 있으나 현재의 보험 증가율을 보험 범죄 사기 인원과 증가 금액을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종합적인 대책반을 잘 하고 있느냐? 이게 기획조사의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실행력을 확보한 상설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 전에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관련 국회 정책 토론회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도 법안의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왔고요. 계곡살인, 가평 계곡살인처럼 생명보험과 관련된 반인륜적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서 특별히 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예를 들면 미국의 보험 사기 조사국이나 영국의 보험 사기 방지국과 같이 좀 상설화된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회주의적인 성향들
아까 삼각형 트라이앵글처럼 그런 기회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을 좀 범죄를 감수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쾌락과 고통의 원칙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편하게 생각하면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는 거죠. 범죄자도 비용 편익 분석을 해서 만약에 처벌이 더 크다면 이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제도적인 개선에서도 대책반, 특별반의 존재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소액 벌금형이거나 단기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이런 것들보다는 실제적인 처벌, 그다음에 좀 더 보험금의 어떤 환수권이나 금액을 상향시킨다는 이런 처벌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AI 그다음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서 부정 목적의 다수 보험 가입을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PwC의 글로벌 경제범죄 사기조사 2020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4분의 1만 AI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 기술은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이 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보험회사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이 직면한 보험 사기 위협의 규모를 고려할 때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이미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전담 부서 내에 포렌식 분석 인력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도 NH 보험, 농협생명, DB 손해보험에서는 이러한 공모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AI, 머신러닝 분석 등들을 도입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에서 말하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리스트 그리고 개인정보 침해 예방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한편 또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 보험 사기는 어떤 자신의 동기와 그리고 기회가 동시에 주어졌을 때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보험 사기를 우리가 화이트 칼라의 한 유형으로 분류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보험 사기의 현황들이나 특징들을 살펴보니까 이 보험 사기가 화이트 칼라의 한 유형으로 속해야 되고 이들의 심리적인 특성과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계곡살인과 같이 화이트 칼라 범죄자들 중에서도 살인을 범하는 폭력의 위험성을 수반한 일명 레드 칼라 범죄자라고 구체적인 유형이 제기될 정도로 이미 이런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인명의 피해를 수반하는 보험 범죄의 어떤 극단화 또 아까 말씀드린 반복화가 될 것 같아요. 만성화 가능성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어 오고 있고 이런 보험 사기범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그들의 심리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성향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자들이 유형화시키고 그런 부분의 심리학적인 어떤 특성들도 유형화시켜서 실제로 보험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데 좀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발표 토론자 모두 다 나와서 그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자들은 다 이쪽으로 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안 나오세요? 회장님 토론요. 이렇게 앉으시죠. 회장님 이쪽 앉으시죠. 네. 자, 토론의 순서는 우리 세미나 브로셔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우리 학회 회장님이신 이종화 회장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토론으로는 국가정보연구회 회장님 장석광 회장님,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론은
이명화 전 센터장님, 그리고 네 번째 토론은 유현숙 교수님. 네, 예. 이렇게 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가 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김기창 지사장님과 그리고 신현주 교수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범죄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점점 더 진흥화되고 그리고 흉폭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TV에서 상당히 많이 나옴으로 해서 국민들이 공포에 몰아넣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점점 심리적으로 한패화되지 않나 하는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발표를 해주신 두 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오늘 또 토론해 주시는 이 참석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이 알차고 그리고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발표해 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내용은 다른 토론자들이 아주 열심히 해줄 걸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할까요? 예. 저는 국가정보연구회 장석광이라고 합니다. 이 국가정보연구회하고 보험사기범죄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저는 국가정보연구회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범죄학 박사라고 우리 이종화 회장님께서 저한테 토론을 맡기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김기창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의료인이 그러니까 의사라든지 병원 사무장이라든지 이런 의료인들이 보험 사기에 많이 관련돼 있다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의료인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 수위를 저는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제 보험 사기 특별법,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그리고 형법으로 처벌될 경우에는 주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의료법으로 처벌되는 경우에도 1년 이내에서 면허 정지 자격 처분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의사가 보험 사고에 관련됐을 때는 변호사 잘 쓰면은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정도만으로 처벌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국민들로부터 어떤 신뢰받는 그런 정도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은 좀 강화돼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소한도로 어떤 고의적으로 의료인들이 이런 보험 사고에 관련됐을 때는 의사의 면허를 영구 정지하는 어떤 영구 박탈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 한 가지 하고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현주 교수님 발제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국가 차원의 어떤 보험 사기 대책은 있는데 그에 대한 실효성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의 경우의 어떤 보험 사기 방지 대책을 한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보험 사기 범죄 교육을 위한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국가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영어로 내셔널 프로드 아카데미인데 이런 아카데미를 이 아카데미의 교육 대상은 공무원이라든지 보험회사에서 보험사고 조사관이라든지 보험사고 전문 탐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로 온라인 교육을 시킵니다. 4일간 교육시키고 $300를 받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도 이런 걸 하나 만들면 어떻겠나 아카데미를. 그래서 이게 우리 이종화 회장님께서 회장으로 계시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과 이 학과에서 이 연구학회에서 좀 주도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보험 사고를 전문으로 연구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아카데미를 하나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명아 박사입니다. 전에 간세청 사이버 밀수 단속센터 센터장을 오래 했고
저기 유명 상표, 외국의 유명 상표 한창 유행할 때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인터넷 산업과 자율 규제에 대해서만 한 달에서 했는데 이거 보험 사기는 동생이 또 마침 의사라서 요즘 뭐 실손보험 해가지고 그 20대 그 계곡 그 가평의 계곡 살인 사건, 그리고 요즘 실손보험에서 백내장을 갖다가 수술하는데 백내장 수술이 그렇게 좀 많이 드는지 몰랐는데 그 4,500, 5,000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병원에 가니까 안과 가니까는 백내장은 그 안과에서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면은 노안이니까 녹내장 아니면은 백내장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 약물 치료하고 이렇게 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실손보험에서 백내장 수술하는데 가지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요즘 터졌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교통사고 나서 이런 저 예전에 박사과정 그 박사 논문 쓴다가 막 급히 서두르다가 인천에 방송대 강의 오고 가는 길에 제가 일원동 살았는데 삼성병원 앞에서 우리 동네니까 차가 없을 때 이렇게 건넜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부딪혔어요. 근데 보니까 지방차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사람들이 병원 가시라고 그러니까는 병원 이제 다 사람들 다 갔잖아요. 그리고 병원 가는 줄 알고 차에 탔는데 저보고 갈아 주길래다가 살려주니까 말이 많대요. 예?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저 얼마 안 다쳤어요. 그냥 병원 가서 진찰해보고 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느끼기에 내가 그 경찰서 가서 신고할까봐 그러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 사람이 뭐 어떻게 살았길래, 여기도 보험 사기에 대해서 그것 좀 비슷하지만은 지능화, 조직화 뭐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중화 이론에서 압박하고 동기가 되고 합리화한다는 거, 이 사람이 사는 게 참 어려운가 보다. 그리고 지방 사람이 아니니까 그걸 이렇게 사고가 났죠. 차가 없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리면서 넘버를 분명히 확인하고 그래야지, 그냥 쫓아갔다가 진짜 이 사람이 저를 어떻게 시체 유기를 할지도 모르고 생긴 것도 뭐 소도둑놈 같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뭐 간단하지 뭐 넘버 가지고 하면 될 텐데, 근데 차가 그냥 샥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앞뒤로 다 했는데 가운데 한글로 된 거 그거를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집에 갔다가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그 다음날 그 파출소로 갔어요. 그랬더니 파출소 경찰 왈 한술 더 뜨더라고요. 저보고 합의가 안 되니까 하루 있다 왔대요. 그러면서 강남경찰서 사고계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거기도 더 그래요. 그래서 머리가 더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박사 논문 쓴다고 했다가 하니까 그 힘들 때마다 머리 아파가지고, 지금도 머리 아프면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러나 한동안 많이 걱정했어요. 내가 어떻게 된 줄 알고.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 보험 사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고, 제가 간세청에서 근무하면서 조사과장을, 그러니까 사이버 밀수 단속센터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 고시 안 보고 된 사람 중에서 조사과장을 처음으로 했어요, 여자가. 그래서 제가 사이버 해가지고 자리를 옮겨놓으니까 고시 출신을 앉혀가지고 일이 엉망이 됐어요. 저는 끝까지 가서 추격했어요. IP를 10개까지 돌려놔요. 그럼 보통 직원들은 3개 정도 하면은 많은데 저는 끝까지 가서 추적해서 한 번 죽이면은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하더라도 눈치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 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지방이지만 서울에서는 다 하는데 이제 지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끔 올라오는 게 그 인터넷에 그 세관 아저씨들 작작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그래서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관심이 집행기관 뭐 이렇게 행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 중립화 이론에 대해서 동기, 이 사람들이 무슨 일로 해서 보험 사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그 환경을 압박하는 거 있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나이가 20대에서 요즘 늘어나고 50대 되잖아요. 50대는 생활의 압박을 사업하다가 망하고 뭐 하니까 자리 못 잡은 사람이 이제 한참 하고, 동생이 의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보험을 몇백만 원씩 붓는데요. 그거는 다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몇백만 원씩 붓으면은 여기도 뭐 사전에 뭐 한대지만 타겟팅이 딱 할 거 아니에요.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왜 받아주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이제 우리 주변에 보면 보험 실손보험 들어놓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수술해서 제가 속으로 마라탕가 그런데 어느 날 버스에 어떤 여자분이 앉아가지고 막 전화하는데 자기가 웬만한 의사보다 병원을 다 깨고 있어요. 예? 녹내장은 어디고 뭐 백내장은 어디고 어디가 아프면 어디고 뭐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보험회사 아줌마 같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우리 동생 보고 너보다 더 많이 알더라 그랬더니 그래서 문제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험 사기도 있지만은 보험회사 아까 그 발표하신 분이 보상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보상 기준이 이게 매뉴얼 돼 있어야죠. 그리고 여기 예를 든 게 우리나라는 유명무실한데 독일 우리 법제가 잘 돼 있어요. 판검사가 독일 갔다 오면은요 일 잘해요. 근데 미국 갔다 온 사람은 메이크마니만 관심 있어가지고 판검사 할 때는 나중에 변호사 하면은 그때 그 보험 들은 거 다 뽑거든요. 그래서 재판이나 검사 일하는 거 보면 얘는 지남철을 열고 다니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는구나. 눈에 다 보이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게 독일이나 그 미국, 영국처럼 좀 구체화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여기 예를 든 것처럼 있잖아요. 대검찰청 부장 정부합동대책반을 겸임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비판. 이게요 실용성을 확보한 상설기구 마련 이런 게 그 대검찰청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그 저희 남부지검에 증권관계 많이 하죠. 요번에 그 뭐 검수완박 잘못돼서 검찰을 정상화한 조국 사태 이후로 제대로 해놓으라고 해가지고 검찰에서 수사 권한을 저기 외국처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뺐더니까는 그 검수완반하면서 저기 없었던 남부지검의 그 증권 관례 하는 거를 없앴는데 다시 부활했잖아요. 그게 돈이 되는 거니까요. 경제관계 하면은 검찰이 그 리스크도 안 들고 돈을 많이 하고 돈이 중요하잖아요. 여의도 증권가를 딱 잡으니까. 그래서 요즘 가상화폐 하는 것도 하고 그러더니 예전에 그 피싱 있잖아요. 보이스 피싱 제가 그 어디 속초에 갔더니 양양에 갔더니 양양의 신한은행에서 제가 존타지라니까는 돈을 찾는 게 꼭 그 피싱범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양양 경찰서에다 신고하려다가 또 지방은 가면 또 저 알려줬는데 같이 할 생각은 안 하고 저를 불편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많고 우리가 이런 게 실질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좀 더 우리는 그 초점에 이 사람들이 왜 요즘 20대가 거기에 집중해서 하는지 돈도 없는데 돈 많이 부어가지고 살인까지 저지르고 거액을 타기 위해서 하는지 또 50대는 생활고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두면서 그리고 이제 외국처럼 정치하게 해서 검찰 이런 사람 믿을 게 아니에요. 저기 이것도 가져오면은 사실 보험회사 문제하고 보험 들은 사람 일반 사람 문제인데 보험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이런 일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해요. 이상입니다. 네, 유연숙입니다. 그 신현주 교수님께서 코로나19 이후 보험 범죄의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자료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명하 박사님께서 앞전에 다 그 토론에 다 임해 주셔갖고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험 범죄가 왜 계속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지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획 수사로 인해 갖고 유명무실해지고 있는데 그 범죄 협회나 경찰 행정학부에서 교수님들께서는 그 대책 방안과 디지털에 되어가는 모습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반인류적 범죄가 증가하는데 제도적인 보안 기구가 필요한데 어떻게 또 보완할 것인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네 분의 토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제가 뭐 여유 있게 말씀 들어봤으면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을 건데 시간이 없어서 재촉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도 한 가지씩만 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보험 범죄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뭐 비전문가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신현주 교수님도 화이트 칼라 범죄의 일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지사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자들 중에 보험에 종사를 뭐 했거나 아니면 현재 지금 보험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비율이 혹시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 계통에 뭐 잘 아는 사람들이 보험을 또 이렇게 사기도 많이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신현주 교수님께는 한 가지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보험 사기와 관련해서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우리 사법기관에서만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까 우리 표에 보니까 그건 뭐 수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협력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 뭐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우리 이제 건보평가원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쪽에 우리가 수사권을 부여를 해서 우리 특사경 형태로 운영을 뭐 하는 게 좋지 않은지, 아니면 뭐 실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김 기자입니다. 우선 이제 사회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렴 이제 사기를 저지르려면 좀 알아야 되겠죠. 보험 관련 종사자들이 전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모든 사기 관련 부분은 저도 접한 게 좀 많이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많이 좀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인분들 이런 게 있다더라. 아까도 이제 뭐 여기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점 진화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다 답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많은 질문과 그다음 조언을 굉장히 감사하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독일과 미국 사례들 좀 더 조사해서 그 좀 종합적인 대책 방안을 한번 다음 논문에 실제적으로 조금 반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질문하셨던 거 제가 김기창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셨긴 했는데, 제가 보여드린 금융감독원의 보도 자료를 발표해 보시면 오히려 보험 설계사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회사원이 제일 높은 걸로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공식적인 데이터의 어떤 수집이나 신고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작성했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 설계사의 비중이 더 낮아진 걸로 보고되지 않았을까라는 이 통계의 오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전반적인 종합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사경의 형태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교수님.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발표를 하려고 조사를 했을 때는 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수사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조사해서 다음 연구에 좀 더 수행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좋은 토론 그리고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험 범죄가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이제 범죄가 발생을 하면 처벌 위주의 어떤 형태로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는 다른 범죄처럼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일 주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자분들도 앞에 나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이어서 저희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한대학교 이금숙 교수입니다. 오늘 그 발표는 저희 지금 현재 시간이 2시인데요. 저희가 지금 섹션이 2시 20분까지라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섹션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발표를 한 12분 정도 괜찮으실까요? 조금 15분 드릴까요? 최대한 제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15분 이내로 발표를 해주시고 토론하시는 분들은 2분 이내에 토론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계를 좀 보시면서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발표 시작. 네, 발표는 저희 한승혜 박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있는 한승혜라고 합니다. 인터넷 산업과 자율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기업들을 대표하는 협회고요. 그래서 뭐 ICT 신기술이나 뭐 다양한 플랫폼 기업 이런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뭐 정부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물론 이 ICT 분야의 자율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우선 아시다시피 이제 새 정부는 자율규제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입안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왜 우리 이제 ICT 분야에서 자율 규제가 필요하냐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ICT 분야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이 ICT 산업이 있는 분야,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탈국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과 경쟁한다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좀 경직적인 규제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제 해외 기업들을 이게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기에는 기존의 규제가 조금 이제 기존의 규제로는 좀 힘들고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ICT 분야가 굉장히 변동성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핀테크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한국 핀테크 지원센터가 조사한 자료를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게 뭐 비슷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분야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분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뭐 다음 해가 되면 두 개의 분야로 갈라진다거나 아니면 두 개였는데 하나로 합쳐진다거나 뭐 갑자기 작년에는 없었던 분야들이 막 새롭게 생긴다거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변동이 빠르고, 이게 1년 단위로 해뒀지만 그보다 이제 뭐 반년 단위로 해도 아마 그 중간에 변화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제 O2O,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뭐 배민이나 뭐 직방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점점 이제 지나 보면은 정말 개인화된 서비스들, 그리고 뭐 굉장히 전문화된 뭐 의료나 요새는 로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굉장히 전문화된 서비스까지 많이 이제 범위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이제 매년 굉장히 변동이 빠르구나. 그래서 이제 굉장히 경직적으로 규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율 규제란 무엇이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사업자가 자기 책임 원칙을 가지게 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것이고, 이게 자율 규제를 사용한다는 것이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규제를 완전히 배제하겠다, 철폐하겠다라는 것보다는 규제를 만들고 운영하는 행위자가 정부에서 이게 직접적인 민간으로 전환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율규제와 공적규제 차이가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공적규제라고 하면 아무래도 법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강제성이 있고, 그리고 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특징이 있는 것이고, 자율규제는 그것과는 반대로 좀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CT 분야가 굉장히 변동성이 많은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율 규제는
아무래도 이제 법률의 기초에서 좀 경직적이고 딱딱하게 운영되는 공적 규제에 비해서는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유연하기 때문에 이 ICT 분야에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앞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국제 시장과 겨루게 된다는 뜻인데 이제 우리나라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법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은 국가의 프레임 안에서 규율을 하게 되는데 그때 포괄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율 규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규율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율 규제의 기본 모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4가지로 보통 구분을 합니다.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이 규율 자체를 그러니까 규칙 자체를 민간이 스스로 정립하느냐 아니면 정부가 만들어서 그걸 프레임을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위에 자발적, 승인적 그리고 정부가 개입을 더 많이 하면 위임적, 강제적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자발적, 승인적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지만 그거를 승인한다면 이제 승인적 자율 규제가 되는 것이고 혹은 정부가 틀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대략적인 가이드만 제시를 하면 위임적 전체적인 틀을 다 구성을 했을 땐 강제적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찌되었건 결국은 규제하는 내용은 있는 것이고 그걸 민간이 주도한다라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율 규제를 적용할 만한 이제 적합한 분야가 무엇이냐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3가지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리스크가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구체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일 경우에요. 예를 들자면 뭐 리스크가 있을 거를 예상은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적이어서 그때그때 유연하게 규제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적인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훨씬 더 적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민간이 주도해서 기술을 발전시켜온 분야에서 굉장히 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런 부분은 주요한 ICT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런 민간 주도의 기술 발전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이제 기술이 막 발전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이 발달해 오면서 지금 이제 여러 사업 모델 중에 시장이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채택된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은 게 이제 성공하는 형태로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제 만약에 탑다운 방식으로 좀 경직적인 규제를 적용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준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창의적으로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 발전과 그 후에 산업 발전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율 규제가 굉장히 적당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장 행위자가 기술이나 어떤 지식 이런 것에 있어서 전문성이 굉장히 있어서 규제를 위반하는 사람보다 훨씬 전문성이 많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규제 위반자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해소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에 오히려 잘못된 방식으로 규제를 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자율 규제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ICT 기업에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이제 규제 시도들이 다 얼마나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는지를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봤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 있었던 입법 시도들, ICT 기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입법 시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법이나 뭐 행정 혹은 뭐 미디어 전문가들과 함께 법안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내용을 뭐 문항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보다 그냥 내용을 쫙 훑고 지나가자면 첫 번째로 이제 규제가 기업의 혁신성을 좀 그래도 살려주는가 아니면 이걸 좀 방해하는가에 대한 문항에 있어서 대부분의 법안이 좀 미흡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기업에 대한 비효율성을 혹시 초래하지 않는가 만약에 규제가 좀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당하게 규제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이제 과도한 절차를 부여하거나 뭐 과도한 비용을 주지 않을 텐데 사실 어느 정도 모호한 사항에 대해 규제를 하다 보니 이제 절차가 굉장히 많아지고 많은 서류 작업 필요하다던가 그래서 이제 비용이 굉장히 과다해서 비효율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법안들이 굉장히 많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로 앞서 이제 ICT 기업의 특징이 변동성, 향후 기술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델이 나타날 수 있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술 변화에 대해서 이 경직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설정이 되어 있나? 라는 부분을 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대상 영역이 잘 설정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규제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 ICT 기업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앞서 봤듯이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플랫폼 기업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플랫폼 기업이냐에 따라서 이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핵심 분야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자율성이 중요하고 그럴 경우에 좀 이제 창의적인 모델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한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진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론 전체 ICT 기업 규제에 대한 입법안도 다소 미흡하다고 나와 있긴 하지만 특히 핵심 분야를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입법안이 대부분이 전체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현재까지 이제 법으로 규율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ICT 기업의 현실을 잘 모르고 위반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율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ICT 산업이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강제적이고 좀 유연함이 부족한 공적 규제를 통해서 막 규율을 하려는 것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자율규제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결과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양한 사람들이 논의를 하는 이제 공동의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제 규율해야 될 내용들 혹은 규율해야 할 상황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얘기했듯이 이 ICT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글로벌 시장이 저희가 보시는 대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 측면에서 국가를 단위로 한 규제만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도입하려는 논의를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로 가기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국가 경쟁력 혹은 이제 국제적인 차원에서 경쟁력을 좀 무너뜨리는 성장 동력을 차단하는 그런 결과로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OECD도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나 그런 혁신 역량들이 굉장히 이제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력한 제도적 규제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용한다라는 평가를 내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서비스라는 기술의 특성에 걸맞게 개별적인 기준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고물가 저성장 시대에 도입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더욱 각각 이용자의 후생을 이렇게 잘 챙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 플랫폼 산업이라는 것이 개인화 서비스를 통해서 성장을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 서비스를 잘 활용해서 전체적인 후생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규제를 통해서 이제 규율을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하면서도 좀 플랫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혁신을 주도해야 할 이런 신산업에서 규제를 어떻게 하면 이제 혁신을 더 고취시키는 방안으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이런 규제 패러다임을 계속 변환하는 것 그리고 혁신 기업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방향에 대한 이제 건설적인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네. 네, 시간을 정확히 14분 해주셔서 1분 세이브 주셨는데요. 감사 말씀드리고요. 네, 역시나 지금 이런 사회에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있어서 4차 산업이 굉장히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인터넷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토론자분 먼저 노재인 박사님께서 먼저 토론을 짧게 2분 이내로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노재인입니다. 우선 뭐 토론 내용보다는 사실 저는 조금 더 첨언을 하는 식으로 짧게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앞 세션에서 이제 보험 범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 연구와 어떻게 또 연관을 지어서 하나의 저희 그 세션에서 논의를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사실 요즘 범죄가 굉장히 지능화되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범죄들이 보험이며 모든 대부분의 범죄들이 지금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규제를 더해서 범죄를 막아야 한다라는 식의 어떤 입장이 하나의 파트라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를 완화해서 시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입장이잖아요. 이제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을 오늘 한 세션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 신 교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실 디지털 기술을 활용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뭐 AI를 활용한다던가 뭐 플랫폼 기반의 어떤 뭐 클라우드나 이런 것들 공공에 관련한 그런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나 기술들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사실 실현을 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 자체만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다 구현이 가능한 서비스들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까 발표드린 것처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제에 묶여서 내지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정부의 어떤 정책들에 묶여서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서비스를 직접 적용시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시점이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발표한 논의들이 되게 중요한 논의들이 앞으로는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자율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발표한 내용은 사실 그 자율 규제에 대한 초석 제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오늘 저희가 발표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자율 규제에 대한 논의가 저희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부터 진행이 돼야 되는 이유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도 해외에서 자율 규제 같은 이런 논의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벤치마킹을 할 만한 그런 사례가 지금 선례가 없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빨리 선도적으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 규제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완전히 프레임이 잡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학계에서도 그리고 저희 그냥 일반 시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목소리를 내고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그런 논의의 장들이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토론 저는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할게요. 그 인터넷 기업 협회에서 많은 그 기업의 인터넷 기업의 발전을 성장을 위해서 많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목이 또 그렇고 제가 이제 공직에 있었던 거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종합의 3장에 걸쳐서 얘기인데 여기서 얘기가 다 돼 있어요. 국경을 초월해서 역의 사업자가 강제를 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자료 미흡하고 부적절한 거를 근거로 해서 실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제대로 자율 규제가 안 됐다는 거, 그리고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동의 거버넌스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됐는데 그러니까 인터넷 산업이 업체들 이용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규제가 혁신을 견인차 역할을 해줘야지
뒷다리를 붙잡는 태행을 가면 안 된다는 게 골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아까도 옆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인터넷 기업협회에서 여기서 고민하는 게 그 2페이지에 주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왜 국경을 초월해서 문제가 많잖아요. 넘나들고 그래서 통제도 안 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어요. 글로벌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글로벌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해서 그게 문제인데 그거를 하고 그리고 또 글로벌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국가가 그 관련 기관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마스크 쓰느냐 가지고 선진국하고 우리하고 많이 그랬잖아요. 달라서. 근데 마스크를 벗으려니까는 벗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이 인터넷 그 기업 협회에서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 할 때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환경이 다르니까 똑같은 건 없어요. 근데 걔네들은 제도 같은 게 이렇게 촘촘히 잘 돼 있어요. 그 제도를 가져와서 우리 환경에 맞게끔 아까도 그 보험 사기처럼 외국은 잘 됐는데 우리나라는 없고 흉내만 내잖아요. 돈 안 되니까 안 들려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인터넷 기업 협회가 그 옆에 그 이용자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외국에 있죠. 외국에도 보면은 그 국제기구가 있어요. NGO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가져와서 그거를 또 거기 회의도 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터넷 산업에 규제하면은 보통 관련 부서가 어디라고 생각해요? 정보통신부 하나만 얘기하죠. 정보통신부는 그 망이라든가 그 아키텍처 같은 거 시스템에 대해서만 정보통신이 하는 거지 관련 콘텐츠 금융이면은 재경부, 산업관계면은 산자부 뭐 이렇게 해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해서 여기가 견인차 역할을 주체 역할을 하면서 정부를 끌고 가고 정부 공무원들이 잘 몰라요. 몰라서 못해요. 마음이 없어.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줘서 우리 일이잖아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규제를 그 사람들이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거를 우리 스스로 국제 무대에서 해서 그래서 견인차 역할을 하면 이런 고민이 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있는 거 이 도표에 글로벌 같은 거라든가 관련 담당 기구하고 네트워크를 잘 연결해서 보완하면은 고민 사항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정해진 시간 내에 굉장히 또 중요한 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적 규제와 민간의 중심으로 한 자율 규제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신 기업의 성장이나 혁신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좀 더 우선시할 것이냐 아니면 진짜 공적 규제를 통해서 사실 이런 ICT 정보통신 기술이 이렇게 발전함으로써 우리 얼마 전에도 방송에 있었던 코인과 같은 그런 사례로 이제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그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또 상당한 피해를 아까 우리 범죄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문제도 있어서 과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러한 논의의 오늘의 장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이 어느 쪽으로는 규제가 어느 쪽으로 모델도 4가지를 제시해 주셨는데 어느 쪽으로 가든 우리가 이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좀 더 기업에 대한 기업의 성장이라든지 혁신성, 효율성 이런 것들도 높이면서 또 많은 이러한 그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어떤 범죄로 또 이렇게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우리가 규제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이종화 회장님 계신데요. 이제 마무리 멘트 해주셔도 될 듯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발표하셨던 죄송한데 혹시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짧게 30초 이내에 뭐 이렇게 답변하실 게 있으신지. 네, 토론자분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특히 마스크 거.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뭐 국제적인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이제 ICT 산업에 있어서 계속 제가 발표에 있어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인터넷에는 경계가 없으니까 저희가 글로벌하게 경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회도 사실 다양하게 대처를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가 자꾸 이렇게 다양해짐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 실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특히 요 최근에는 이제 국제 세미나를 굉장히 많이 이제 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 특히 뭐 구글이나 이렇게 좀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한테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그런 기업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많이 잘 맺으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갖춰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말씀하신 좋은 부분, 이제 저희가 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자율 규제에 대한 포문을 열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이 행정학회에서 이런 발표를 한 이유는 행정학이나 뭐 그런 정부와 관련된 분들도 이런 논의들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많은 의견들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해주신 한승혜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토론을 맡아주신 노재인 박사님과 그리고 이명아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두 번째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이정화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열띤 토론을 벌여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 기업 발전을 위해서는 자율 규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표로 보면은 규제를 다른 용어로 하면 리스크 관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리스크 관리가 없는 산업 발전은 잘못하면은 사상 누각이 될 수 있고, 특히 이 우리의 모든 경제 활동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리스크 관리가 없으면은 우리의 모든 정보가 다 노출이 되고, 또한 우리의 소중한 자산마저도 다 털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규제라고 하지 말고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인터넷 기업 협회 측면에서 좀 더 연구를 하시고 또한 자율 규제라는 측면 그걸 하면은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그 제가 지금 요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한국의 그 인터넷 산업에서 일종의 테러 지수와 같은 그러한 것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그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특히 이제 보험 범죄도 마찬가지로 이게 범죄지만 인터넷도 그 범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측면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 보험 범죄를 보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여하간에 이 외부로 그냥 외형상을 봤을 때는 전혀 이 두 개의 주제가 맞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장시간에 걸쳐 가지고 또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아주 알차게 토론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이 플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플로에 계신 분 중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서 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